따스한 햇살 그리고 설렘이 피어나는 봄. 라디오 서울과 함께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세요.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이후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구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계 행사에서 생식의 자유는 투표용지에 있다며 재차 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자산 부풀리기 사기 의혹 민사재판 항소심 진행을 위한 4억 달러대의 재판 공탁금 전액 지불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세이빙스 계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LA 시의회가 다운타운 고층 빌딩 낙서를 지우는데 약 4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바인 경찰은 지난 35일간 무려 34건의 주택 강절도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히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에서 발암물질인 성면 사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 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쓰이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의회의 법안 추진으로 퇴출당할 위기에 몰린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소송을 통해 자구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2080억 개를 집어넣어 이 수치상으로는 인간의 두뇌 10분의 1 수준까지 따라왔습니다.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데 웨이드 판례가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연간 낙태 건수가 오히려 늘어나 10여 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미일 3국에 이어서 미국, 일본, 필리핀 3국 간의 정상협의체가 출범될 예정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한강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재점화된 수도권 위기론을 불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강원과 경기 남부 지역을 찾아서 총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고물가 같은 경제 실정과 안보 위기를 비판하며 정권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샌디에고의 서울 개막전이 내일 새벽에 펼쳐집니다. 샌디에고 김하성과 LA 다저스의 오따니까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서울에서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136대 105로 승리했습니다. 레이커스는 현재 서부조 9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남가주 LA의 현실입니다. 얼바인에서 지난 35일 동안 주택 절도 사건으로 신고된 것만 34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얼바인 경찰이 발표한 것입니다. 한인들이 밀집한 얼바인에서 불과 한 달 새에 34건의 주택 절도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사실입니다. 이 칠레나 페루 등에서 원종은 절도단의 소행인 것으로 또 추정되고 있는데 물론 다는 아니겠죠. 근데 일부는 칠레나 페루 등 이 남미에서 원정 절도단의 소행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택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교묘하게 피해서 범죄 행각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온 원정 절도단으로 인해 어바인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지난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 35일 동안 어바인에서만 34건의 주택절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절도범들은 절도 타깃이 된 주택에 장치된 감시 카메라를 해제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겨진 대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파손하고 주택 안으로 침입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침실이 위치한 2층을 통해 침입해
침실에 보관된 보석과 현금 등을 강탈해 순식간에 도주하는 방식입니다. 범인들이 주로 침실을 통해 잠입하기 때문에 피해 주택의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절도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아채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와이파이를 망가뜨려 와이파이에 연결된 감시 카메라를 고장낸 뒤에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바인을 비롯해 최근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 절도 행각은 칠레나 페루에서 온 원정 절도단의 소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관광 비자를 취득해 미국에 입국한 뒤 불법 체류를 하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정 절도단은 범행을 벌이기 수일 전부터 타겟으로 삼은 주택의 구조를 확인하고 집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사다리를 이용해 2층에 위치한 침실로 침투해 범행을 저지릅니다. 어바인 경찰국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 절도 피해 방지 팁을 제공했습니다. 출입문 외에 창문에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것, 대문은 물론 침실이 위치한 창문도 반드시 잠궈 절도범들이 2층 창문을 통해 침실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침실에 지갑, 보석, 현금 등의 귀중품을 보관하지 말고 금고를 마련해 따로 다른 장소에 보관할 것, 집을 비워둘 때 집안에 불을 킨 상태로 외출해 집이 비어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출 시에는 가까운 이웃에게 집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즉시 연락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절도 사건의 추가 피해나 관련 제보는 어바인 경찰국 전화번호 949-742-7000번 혹은 오렌지 카운티 범죄예방센터 855-847-6227에 연락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캘리포니아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LA 카운티가 특히 지난해 인구 유출이 전국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최근에 발표한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A 카운티 인구 추산치는 지난 2022년 7월 1일 971만 9,765명에서 지난해 7월 1일 기준으로는 966만 3,345명으로 1년 동안 5만 6,420명이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미 전국 카운티 가운데서 가장 큰 감소로 인구 감소수 2위는 같은 기간 2만 8,306명이 줄어든 뉴욕주 킹스 카운티였습니다. 센서스국에 따르면 전국 카운티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LA 카운티는 지난 2020년 8월을 기준으로 인구수가 1,001만 3,976명이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1,000명 이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계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이 같은 인구 감소 요인으로는 높은 주거비와 노숙자, 범죄, 마약, 높은 세금, 원격 근무 확산과 출산율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의 경우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쓰고 있어서 렌트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세입자 비율은 센서스 조사 결과 2021년 기준 무려 5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재무부는 LA 카운티의 인구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해서 오는 2048년도면 9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 2060년이 되면 828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LA 국제공항의 교통체증으로 아주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거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공사 때문에 교통체증이 발생했습니다. LAX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피플 무버 공사로 인해서 교통 대란이 지난 주말에 발생한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 여파는 이어졌습니다. LA 국제공항은 피플 무버 건설 지연으로 차량이 오도 가도 못하는 교통 대란이 일어났었는데요. LAX는 이미 피플 무버 공사를 위해서 지난 주말 세플버다 블루버드와 에어포트 블루버드 인근에 임시 야간 폐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차선 폐쇄가 풀리지 않고 몰려드는 차량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0.5마일을 이동하는데 무려 2시간이나 걸렸다라는 여행객들의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시 LAX 이용객들은 사람들이 우버에서 내려 여행 가방을 끌며 공항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SNS를 보면 0.5마일을 전진하는데 2시간이 걸렸고 비행기 시간을 놓칠 것 같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LAX에서 벌어졌다라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LAX는 교통 흐름을 돕기 위해 곳곳에 경찰을 배치했다고 했지만 공항 관계자들이나 경찰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 시즌 스케줄에 맞춰서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까지 국제선 여객 노선을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계 스케줄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서 오는 31일부터 오는 10월 26일까지 약 7개월간 적용됩니다. 대한항공은 이 하계 스케줄에 따라 동남아와 중국, 유럽의 4개 도시를 재운항하고 미주 등 일본 노선의 운항 편수는 늘리게 됩니다. 미주 노선에서는 인천 달러스를 주 4회에서 매일 운항으로 증편하고 달러스는 미 중남부 항공교통의 중심 도시로서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올해 하계 시즌 국제선 여객 공급이 유효 좌석 킬로미터 기준 이 코로나 이전 96%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어린 학생들의 대학 학자금을 위해서 저축할 수 있도록 세이빙스 계좌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어린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을 위해 저축할 수 있도록 세이빙스 계좌 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8일 발표했습니다. 오퍼투너티 LA로 불리는 해당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학부모의 소득, 배경, 거주 신분에 관계없이 계좌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것도 로컬 은행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어 매우 간편하며 일단 학생이 계좌를 마련하면 LA 통합교육부가 학생 1인당 $50씩 첫 입금액을 지원해 학생들에게 저축을 독려하는 취지입니다. 해당 계좌에 모여진 돈은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학비 등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미 10만여 명의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해당 계좌를 마련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파트너인 시티뱅크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해당 계좌에 관련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키트를 봄학기 기간 동안 우편을 통해 받게 됩니다. 이번에 확대된 세이빙스 계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 등 관련 정보는 웹사이트 opportunity.com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LA시의회가 다운타운 고층 빌딩에 낙서를 지우는데 약 400만 달러를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소식 역시 보도국의 뉴스룸 연결합니다. LA 시의회는 지난주 금요일 LA 다운타운의 고층 빌딩인 오션사이드 플라자 타워 건물의 낙서를 지우는데 시정부 예산 380만 달러를 배정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오션사이드 플라자는 베이징에 본부를 둔 개발업자들이 럭저리 아파트와 호텔, 소매업소 등이 입주하는 주상복합 건물로 건립하던 중 공사비 부족으로 지난 2019년 공사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래미상 시상식이 열린 크립토닷컴 아레나를 마주하고 있으며 LA 라이브 건물과도 가깝습니다. 방치된 이 건물에 지난달 낙서를 저지르는 태거가 몰려들었고 이들은 건물 27층까지 올라가 건물 층층이 낙서로 온통 뒤덮이게 만들면서 시정부 차원에서 낙서 문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시정부는 오션사이드 플라자 건물 낙서를 지우는 데 지출한 클린업 비용에 대해 오션사이드 건물주가 시정부에 갚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클린업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앞으로 한 달 내에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공사가 중단돼 수년째 방치돼 있는 건물이 많고 방치된 건물은 어김없이 갱단들의 낙서로 뒤덮이는 실정이라 거리미관을 해치면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발암물질 1급 발암물질이죠. 성면입니다. 이 성면 사용이 미국에서 이제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보호청은 일부 표백제와 브레이크 패드 등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백성면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정비공들은 치명적인 성면 섬유에 노출시켜왔던 성면 함유 블레이크 블록의 유입이 6개월 후 단계적으로 금지되며 성면 패킹은 2년 후 사용이 중단됩니다. 마이클 레건 청장은 성명을 통해 먼 길이었다며 마침내 환경청이 50여 개국에서 금지 조치된 유해물질 성면에 문을 닫아걸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과 러시아에서 주로 수출되는 이 백성면은 미국 산업에서 유일하게 사용 중인 성면제입니다. 1989년 처음으로 성면 사용 중단 명령을 내린 지 35년 만에 최종적으로 완전히 퇴출 조치된 겁니다. 1990년대 성면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힘입어서 그때 하려고 했는데 하지 못했습니다.
성면은 내구성과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에 뛰어나고 값이 싸서 건설 자재, 전기 제품, 가정용품에 폭넓게 사용된 천연 섬유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그 가루를 마시면 잠복기를 거쳐 폐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돼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면, 석고보드 혼동할 수 있죠. 드라이워라고 미국에서는 합니다. 최근에 드라이워에는 성면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성면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는 자연 광물이고 석고보드는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재료는 용도, 구성, 그리고 건강에 미친 영향에서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석고보드, 이 드라이워와 성면은 다른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석회질 물질의 일종의 석고는 시멘트 혼합제, 비료, 백색 안료로 쓰이거나 구워서 주물의 모양을 제작하고 의료용 깁스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물론 건축자재인 이 드라이워에도 일부 원료로 쓰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유통되는 이 보드에는 성면이 함유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리고 또 환경부의 제품 인증 마크를 획득한 제품이 다수라고 합니다. 당장 지금 집 공사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집들은 아직 성면이 포함된 석고보드로 지어진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걸 다 교체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보다 맑은 날씨 보입니다. 부분적으로 구름과 햇살이 교차하는 곳도 있지만 대체로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내려앉지만 여전히 예년기온을 살짝 웃도는 상태입니다. 수요일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 패턴이 반복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도 73도, 52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79도, 50도, 해안 지역은 66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7도, 낮 최고 기온 50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방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 소재 한인 운영 식당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연방노동부라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노동부는 연방법원 미시간주 동부지법에 블루피쉬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업주 김성희 씨, 김민규 씨, 영킴 씨를 상대로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MKK 홀딩스를 운영하는 한인업주들은 지난 2020년 10월 3일부터 2022년 10월 1일 사이 종업원들에게 미시간주 최저임금보다 훨씬 적은 시간당 3달러 67센트를 지급했으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했을 때 정상 최저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공정근로기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소장에서 업주 측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3개의 임금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조사관들에게 보여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민자와 유색인종 운전자들을 억지 음주운전 혐의로 구치소에 감금한 워싱턴주 경찰 WSP가 소송을 당한 후 피해자들에게 140만 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2022년 연방지법에 WSP와 이 27살의 카메론 오스머 대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운전자는 모두 영어가 서툰 이민자였습니다. 구금 후 혈액검사에서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스머 대원에게 따로따로 적발됐지만 이번에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에 따르면 오스머는 2020년 이 워싱턴주 순찰대원으로 임명된 뒤 첫 7개월 동안 69명을 줄줄이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해 혈액검사에 회부했고 이 가운데 10명이 유색인종 이민자였습니다.
한편 WSP 실험실은 단속을 당했던 69명 가운데 15명의 혈액에서는 알코올이나 마약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오스먼은 2022년 영어를 못하는 멕시코인을 안전벨트 미착용 혐의로 단속하고 계속 영어로 신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뒤집어 씌웠다가 킹카운티 법원 판사에게 기각당했습니다. 판사는 오스머가 경찰관으로서 시민에게 최소한의 헌법상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고 힐난했습니다. 이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 시행이 연방 대법원의 명령으로 무기한 보류됐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의 시행을 추가 명령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보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한 장짜리 문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세뮤얼 엘리토 대법관 명의로 발령됐습니다. 앞서 대법관은 이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인 뒤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하는 명령을 2차례 연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에 내린 명령이 어제 저녁 만료될 예정이었는데 또 연기된 것입니다. 유타주에서 룸메이트 백인 남성 2명이 실종된 것과 관련해 이들과 함께 거주했던 한인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샌완 카운티 세리프국은 지난 13일 한인 35살의 찰스 영금 유 씨를 2건의 이 가중살인과 1건의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유타주 남동쪽 블랜딩에 거주하는 유 씨는 룸메이트인 윌리엄 불과 크리스토퍼 오웬의 실종과 관련해서 지난 8일 사법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경찰의 수사 결과 2건의 살인 혐의가 추가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유 씨는 실종된 두 남성이 2월 26일 집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모압 여행에서 돌아온 이후 행방이 무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남성의 한 지인은 예비역 군인인 유 씨가 다량의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경찰에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오후 곳곳에 소나기 내렸었죠. 소나기가 왔던 것도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가 강하게 내리친 곳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오렌지 카운티 해변 3곳이 한때 이 천둥 번개 위험 때문에 폐쇄되기도 했었습니다. 라구나 비치, 실비치 등등이 어제 뇌우 가능성에 대해서 해변이 폐쇄됐었습니다. 각 시정부들은 이 SNS를 통해서 해변 폐쇄를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어제 저녁 한 7시경 모두 재오픈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재외동포 협력센터가 한인 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국 내 대학과 학사과정 또 석박사과정 수학을 희망하는 한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2024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 인원은 학사와 석박사 과정을 합쳐서 100명이며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생활비 매월 95만 원과 최초 입국 또 최종 출국 항공료, 최초 소요 경비 50만 원, 한국어 연수, 논문 인쇄비 50만 원과 보험료가 각각 지급됩니다. 또한 역사문화 체험과 멘토링 활동, 지역별 네트워크 활동과 이 CK 프렌즈 활동까지 국내외 동포 간의 교류 활동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 자격은 거주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동포로서 지원 직전까지의 모든 교육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했거나 또는 이수할 예정인 학생으로 오는 9월 학기 또는 2025년 3월 학기 한국 대학원 또 대학에 입학 예정자입니다. 또 2023년 9월 또는 2024년 3월에 한국 대학이나 대학원에 이미 입학해서 재학 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공동포 후손과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재외동포 후손, 경제여건 곤란자와 입양동포, 또 입양동포의 자녀나 한국어 능력 우수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원자는 오는 4월 12일까지 지원 신청서를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 거주지역 공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연방정부의 헬스센터 리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웃케어는 지난 한 해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연방보건사회복지부 산하 보건자원서비스국이 수여하는 지역사회 건강 개선 시상에서 헬스센터 퀄리티 리더를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이웃케어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 강화 부문과 사회적 위험 요소 해결 부문,
품질 개선을 위한 의료 정보기술 진전 부문 등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바다 수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해 3월 중순 이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가 매일 역대 최고 1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관리국 NOAA와 메인대 기후변화연구소 기후재 분석기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의 평균 해수면 온도는 지난해 3월 중순부터 1년간 매일 1982년 이후 역대 최고 1일 온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2023년 전체 평균 해수면 온도는 전년보다 섭씨 0.25도씩 올랐습니다. NOAA 소속 해양학자는 CNN과 인터뷰에서 이것은 지난 20년 동안 오른 온도가 불과 1년 만에 오른 것이며 꽤 크고도 놀라운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진 것은 지구온난화에 더해서 지난해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자연현상 엘니뇨가 평년보다 자주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발생하는 과도한 열 90%는 바다에 저장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지구온난화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스페인 북부 해변에서 대규모 추모 퍼포먼스가 펼쳐졌고 이번에는 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 이름이 공개될까 관심도 많이 모아주고 있습니다. 해외 소식 KBS가 모아봤습니다. 대서양과 인접한 스페인 북부 도시 산세바스티안. 이곳 해안 방파제를 따라 바닥에 빼곡히 누워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과 파블로 피카소의 걸작 게르니카의 한 부분이 담긴 대형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게르니카는 1937년 스페인 내전 당시 독일군이 스페인 바스크 지방 소도시 게르니카 일대를 폭격해 시민 2천여 명이 사망한 참상을 담은 그림으로 전쟁의 비극을 알리는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된 스페인 바스크 지방의 예술가들과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참가자들이 지난 1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희생자를 애도하기 위해 단체 추모 퍼포먼스를 마련한 겁니다. 이날 추모 행사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공격으로 민간인 수만 명이 숨지고 기아 위기에 처한 지금의 가자 지구 상황이 게르니카 작품 속 참상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5개월째 지속되면서 가자 지구 사망자 수는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들 상당수가 여성과 어린이 등 민간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런던 북부 외곽의 한 주택가 골목이 여느 때와 달리 끊임없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세계적인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올해 첫 신작이 이 골목 한 건물 외벽에서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단순히 녹색 페인트를 마구 끼얹은 그림 같지만 멀리서 보면 건물 앞에 서 있는 앙상한 나무와 어우러져 마치 풍성한 푸른잎의 버드나무 벽화로 보입니다.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해선 안 된다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담은 그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뱅크시는 아무도 모르게 길거리나 건물 외벽에 독창적이고 상징적인 작품을 그려놓고 사라지는 기행으로 유명한데요. 이후 소셜미디어에 그림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임을 알리곤 하는데 이번 신작 역시 같은 방식으로 뱅크시가 그린 진품임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새로운 벽화 덕분에 주택가 일대가 활성화되는 것을 반기는 주민들도 있지만 과거 뱅크시 작품 하나로 집값이 급상승한 전적이 있어서 해당 집주인이 갑자기 건물을 매물로 내놓거나 집세가 오르는 게 아니냐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미국의 연구진이 운동할 때 신진대사 변화를 일으키는 단백질을 활성화하는 물질을 개발해서 생쥐 실험에서 피로에 강한 근육 섬유를 증가시키고 지구력을 높이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신부전이나 신경퇴행성 질환 등으로 인한 근육 위축 등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 의대 연구팀은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적응과 근육의 중요한 생리적 과정을 조절하는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 ERR에 작용하는 화합물을 개발하고 이 효과를 생쥐 실험에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은 몸과 마음 모두에 좋으며 운동을 할 수 있으면 해야 하지만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 말하면서 운동 효과 모방 약물이 있다면 노화나 암, 특정 유전 질환 등으로 규칙적인 운동을 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근육 위축과 악화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팀은 발표했습니다. 운동 관련 신진대사 변화는 에스트로겐 관련 수용체 ERR이라는 특수 단백질의 활성화로 시작됩니다. 이 단백질은 ERR-알파와 베타, 감마 등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ERR 활성은 알츠하이머병이나 다른 신경퇴행성 질환 환자의 뇌에서 발생하는 손상 과정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에 개발한 물질들은 대사장애나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와 관련된 질환, 또 신경퇴행성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정연설 이후 각종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 구도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연설 이전의 대부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던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 이후 일부 조사에서 물론 오차 범위 내 1% 정도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위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탄 흐름입니다. 더 힐이 조사한 것에서는 39대 38, CBS 데일리 코스는 45대 44, 퍼블릭 폴리시 조사에서는 46대 45로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다만 더 힐이 소개한 바이든 대통령 국정연설 이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보인 조사는 이렇게 3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여전히 우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모닝 컨설턴트 조사를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44%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시 1%포인트, 야후뉴스가 조사한 것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대 41로 2%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이 11월 대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미국이 피바다가 될 것이다 라는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둘러싸고 어제도 여진은 계속됐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11월 대선에서 재대결할 조 바이든 대통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례로 적극 부각했고, 특히 발화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위가 왜곡됐다라고 해명하면서 서로 반박한 것입니다. 먼저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바다 발언을 시작과 끝부분에 각각 배치한 동영상을 X 계정에 업로드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바다 발언은 자신이 대선에서 재차 패하면 제2의 인류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식이 영상에 투영된 것입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 계정에 나라를 망치는 가짜 뉴스 매체와 그들의 민주당 파트너들이 나의 피바다 용어 사용에 대해서 놀란 척한다며 바이든의 자동차 수입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죽이고 있다는 뜻이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 블랙웰을 공개했습니다. 차세대 AI 칩이 어디까지 발전을 했냐면요, 인간 머리의 10분의 1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Y10입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 AI 칩 블랙웰 B200입니다. 미 국립과학원 최초의 흑인 회원이던 수학자 데이비드 블랙웰의 이름을 땄습니다. 칩 하나에 트랜지스터 2080억 개를 집어넣습니다. 기존 AI 칩 최강자였던 하퍼 칩 H100의 2.5배 수준입니다. This is Hopper. Hopper changed the world. This is Blackwell. 블랙웰은 무려 10조 개의 파라미터를 지원하는데 오픈 AI의 GPT-4의 파라미터가 약 5천억 개니까 이보다 20배 많습니다. 추론 속도도 5배 이상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파라미터는 신경세포의 시냅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람 두뇌의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니까 단순 수치상으론 10분의 1 수준까지 따라온 겁니다. 엔비디아는 칩 판매를 넘어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Blackwell is not a chip. Blackwell is the name of a platform. People think we make GPUs.
and we do, but GPUs don't look the way they used to. 또 로봇이 할 일을 프로그래밍하는 대신 로봇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따라 배우도록 하는 브루트 프로젝트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엔비디아 플랫폼을 이용해 만든 영화 월리를 닮은 디즈니의 로봇 오렌지와 그린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AI 칩 점유율 80%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컨퍼런스에는 우리 업체들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용 메모리 신제품 HBM3E를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엔비디아에 공급한다고 밝혔고, 삼성전자도 업계 최초로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를 전시했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인공지능 AI 기술이 갖는 위협을 피하려면 인류가 냉전 시대의 핵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서로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서방과 중국 최고 과학자들이 경고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는 서방과 중국의 주요 AI 과학자들이 지난주 베이징에서 만나 AI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 즉 지켜야 할 선을 확인했다고 오늘 보도한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회의 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 생애 내에 인류에게 치명적이거나 실존적 위험을 막기 위해서 AI 안전에 대한 공공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성명은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국제과학계와 정부의 공조로 핵 재앙을 피할 수 있었고, 인류는 전례 없는 기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협력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성명에는 신경망 연구로 튜링상을 수상하고 AI 대부로 불리우는 제프리 힌튼과 요슈아 벤지오, 또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버클리 스튜어트 러셀 컴퓨터공학과 교수, 중국의 저명한 컴퓨터 과학자인 앤드류 야오 등이 참여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세계 양대 기술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정부 관리와 기업들이 이 AI 안전에 대해서 서로 협력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을 내세우면서 SNS 게시물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하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방대법원은 공무원들과 SNS 기업의 접촉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루이지애나주 연방법원의 테리 도티 판사는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 주장을 받아들여 SNS 기업과 연방정부 관계자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척결의 명분으로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접촉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정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기름 덜 먹는 차로만 인식되던 하이브리드 차량이 지금은 순수 전기차를 앞서는 최고 인기 차량으로 떠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여 년 전 토요타 프리우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내연기관과 배터리 모터를 결합한 형태의 자동차입니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더욱 강력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차량을 내놓으면서 이제 세계 자동차 시장의 대세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선두주자 토요타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하이브리드 버전을 제공합니다. 신형 캠리나 시에나 미니밴의 경우 하이브리드 차량만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콕스 오토모티브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수는 최근 5년간 40% 증가해서 올해 70종이 됐습니다. 대형 SUV나 픽업 트럭, 오프로드 차량, 스포츠카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미국 판매량은 올해 1, 2월 50% 증가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이 13% 늘어난 것에 비해서 훨씬 가파른 증가세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판매점에 입고된 뒤 팔려나가는 기간이 전기차보다 무려 3배, 그리고 가솔린 차보다 2배 빠른 실정입니다. 전기차를 사려다가 주행거리와 충전시설 문제로 주저하는 소비자들이 이 하이브리드로 선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잠시 일본 가보겠습니다.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무려 17년 만에 했습니다. 그리고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해제됐습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일본 수도권의 한 슈퍼마켓. 할인 행사 상품들이 놓여 있지만 선뜻 상품을 집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 오름세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목표치로 잡은 2% 이상의 물가 상승과 함께 임금 인상률도 33년 만에 5%를 넘었습니다.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이 시작된 것으로 판단한 일본은행은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일본은행이 고수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8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금융 완화를 위해 추진해온 장단기 금리 조작 등 다른 정책도 폐지했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기조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 시대가 막을 내린 겁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려온 장기 침체가 전환점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엔화 강세로 이어지면 우리 증시와 자동차, 조선업종 등 수출 기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변경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분간 완화적인 금융 환경을 유지할 뜻을 밝혔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이게 뭐 좀 시청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시간이긴 한데요. 내일 새벽 3시 5분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레스 간의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립니다. 서울 시리즈라고 명명됐죠. 물론 이 개막전에 의해서 계속 개막전이 이어지는 건 아닌데 정규 개막전 4월이잖아요. 근데 서울 시리즈로 해서 일단 두 경기가 샌디에고와 LA 다저스 간의 경기 두 경기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내일 새벽 3시 5분 이 두 경기는 모두 ESPN을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YTN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 선수들이 마지막 훈련에 임합니다. 선발로 나서는 다루비슈는 일찌감치 그라운드에 나와 힘껏 공을 뿌리며 구위를 확인하고 고우석도 다른 투수들과 함께 점점 거리를 넓히며 공을 던지는 캐치볼 훈련을 소화합니다. 한국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홈런포를 가동한 김하성은 타티스 주니어, 마차도 등 야수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 속에 몸을 풉니다. 하지만 수비 훈련에 임하는 자세는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다저스랑 하는 정규 시즌이 이제 정말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좀 괜찮았던 감이 올해 시즌 때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LA 다저스 선수들은 이보다 앞서 몸을 풀었습니다. 가장 열심인 선수는 올 시즌 유격수로 자리를 옮긴 다저스 강타자 무키 베츠. 짧은 바운드 훈련부터 1루 송구 연습까지 쉴 틈 없는 훈련에 유니폼을 땀에 흠뻑 적셨습니다. 개막전 선발 글래스노우도 그라운드에서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타니는 그라운드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실내 훈련만 소화하며 개막전에 데뷔했습니다. いるので本当に個人的にすごく楽しみですしここまで対戦がもちろんなかったので、そこも含めてすごく思い入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ので楽しみにしてます。 코앞에 다가온 2024 시즌 메이저리그 개막전. 개막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하고 서울 시리즈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는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모두 똑같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에서 치러지는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지구 라이벌인 두 팀이 양보 없는 진검승부를 예고하면서 야구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아시안컵에서 하극상 논란을 빚었던 이강인 선수가 입국해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아시안컵에서 주장 손흥민과 충돌로 한 달 넘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강인이 입국장을 빠져나옵니다. 무거운 마음이지만 밝은 표정으로 여느 때와 같이 팬들에게 손을 흔들며 팬들이 건네준 선물도 받았습니다. 지난달 손흥민을 찾아가 직접 사과를 하고 손흥민도 이강인을 보듬고 팬들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아직 이강인의 대표팀 선발에 싸늘한 시선은 남아있습니다. 이강인은 팀이 합류해 황선홍 감독과 얘기를 나눈 뒤에 내일 대표팀의 공식 기자회견에 앞서 직접 사과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대표팀은 태국전을 위한 이틀째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주로 국내파 선수들은 패스와 전술 훈련을, 첫날 빠졌던 손흥민과 조규성, 황인범 등은 회복 훈련에 주력했습니다. 팀 분위기를 다잡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 따라 훈련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많은 것을 주문하고 원하는 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단순하게 조금 집약적으로 준비해서 경기할 생각입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의 선발과 비공개 훈련, 사과문 발표까지 철저한 계산에 따라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화학적인 결합까지 이뤄낼 수 있을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보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